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바로 마거릿 애트우드의 시녀 이야기 리뷰입니다. 마거릿 애트우드의 시녀 이야기는 디스토피아 소설이고요. 디스토피아 소설은 부정적인 암흑 세계를 상정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인 가상 세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불안이나 사회적인 문제 등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디스토피아 소설로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나 조지 오웰의 1984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이 여성의 시각으로 쓰여진 디스토피아 소설이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요즘에 또 출생률이 낮다는 점이 사회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 점과 맞물리는 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이 책을 읽었습니다. 소설 속의 길리아드라는 사회는 남성 중심적 사회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를 계급화하긴 하지만 남성은 계급의 상승이 가능한 구조이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계급의 하락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좀 이상하죠? 여성은 아내 계급을 제외하고는 글을 읽을 수도 없고 주어진 옷만 입어야 하고 그리고 뭔가를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계급의 운명에 따라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세계인 거죠. 이 소설의 화자인 오브 프레드는 시녀입니다. 시녀는 아내가 임신할 수 없는 경우 남성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인 사령관의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계급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누구누구의라는 전치사 오브를 붙인 오브 그리고 사령관 이름 이렇게 붙인 그런 이름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개개인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령관과 아내의 저택에서 일을 하는 하녀라는 계급이 있고요. 그리고 임신할 수 없는 여성, 그리고 또는 임신을 거부한 여성은 비여성으로 분류되어 콜론이라는 곳으로 보내져서 굉장히 강도 높은 노역을 당하게 됩니다. 시녀는 주어진 방 안에서 밖에 생활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정해진 옷만 입어야 하고요. 또 식료품 같은 것을 구입할 때 외에는 그런 산책을 제외하고는 바깥 출입도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할 때에도 다른 시녀와 둘이서 짝을 지어 다니면서 서로를 감시하는 그런 구조로 산책을 해야 하고요. 또 배란기가 다가오면 사령관과 아내 사이에 누워서 일을 치러야 합니다. 사령관당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고 총 3년 정도 지나서 또 아이를 갖지 못하면 그때는 콜로니로 보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더라도 그 아이는 아내의 소유가 됩니다. 자기가 키울 수 없는 거죠. 자신이 낳은 아이일지언정.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성으로서는 끔찍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길리아드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세뇌시키는 방식이 그러하듯 뉴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승전보를 알리고요. 그리고 자기들 입맛대로 변형한 성경을 읽히게 만듭니다. 체제로부터의 탈출은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교육시키고 그리고 각자의 고유한 이름을 빼앗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사실 사령관 계급과 아내 계급을 제외한 다른 계급들은 이름을 빼앗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특히 이름을 빼앗긴다는 부분에서 인상적인 구절을 발견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오브프레드가 아닌 다른 이름이다. 지금은 금지된 이름이라 아무도 불러주지 않지만 나는 상관없다고 스스로를 타이른다. 이름이란 건 전화번호와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나 쓸모있는 거라고. 하지만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일 뿐 사실이 아니다. 이름은 중요한 문제다. 나의 진짜 이름에는 마력이 있다. 상상할 수도 없이 아득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부적 같은 마력이. 이게 제가 읽은 요 판본의 126쪽에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발견했는데
154쪽에 섹스를 못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사랑의 결핍으로 죽어간다. 여기에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전부 죽어버렸거나 다른 곳에 있다. 이름이 뭔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들에게 내가 그렇듯이. 그들 역시 내겐 어디에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나 역시 실종된 사람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존재는 사실상 한 인격체라고 불릴 수 있기가 힘들다. 이거는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을 오브프레드도 굉장히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잃으면서 동시에 오브프레드는 자신의 신체를 둘러싼 사회적 의미도 변화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발췌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112쪽. 전에는 육신이 쾌락을 위한 일종의 도구이며 운송수단이자 내 의지를 성취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라고 생각했다. 몸을 이용해서 달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버튼을 조작해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한계가 있긴 했어도 내 몸은 여전히 유연하고 단일하고 견고했으며 나와 하나였다. 이제 육신은 스스로를 다른 형태로 재배열했다. 나라는 존재는 중심이 되는 세상을 둘러싸고 응집된 구름 같은 형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중심이 되는 대상인 핵이 텅 비어있다는 사실을 다시 또다시 되풀이해 느껴야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시대에는 나의 몸이 나의 소유, 나의 선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느꼈지만 이제는 중요한 어떤 것을 둘러싼 희뿌연한 무언가가 되었지만 그 중심이 되는 게 무엇인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엄청난 피로감을 느낄 것 같다는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가임 여성으로서 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때때로 좀 제 몸이 제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출생률이 저조해지면서 국가는 계속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데 그게 여성의 삶을 배려하고 아이를 낳고도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때로는 조금 고개를 절레절레하게 만드는 혹은 좀 막 이런 만족스럽지 않은 네 그런 일들이 간혹 종종 일어나기 때문이죠.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의 어떤 저의 삶이 전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저의 의지대로 살아가고 저의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불안감은 이 소설 속 사회가 현실 속에서도 일부 비슷하게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네, 그런 면에서는. 국가가 여성으로 하여금 출산을 강요한다라는 건 정말 좀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출산을 하고서 여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여성을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굳이 그냥 끊임없이 출산을 해라, 너희는 아이를 낳아야 한다 이렇게만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는 조금 이 길리아드라는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쨌거나 네, 인상적인 장면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이전의 사회가 점차 길리아드라는 사회로 변모하기 시작하면서 오브프레드, 그때는 오브프레드가 아니었겠지만요. 이 오브프레드가 담배를 사고 카드를 내밉니다. 근데 그 카드가 동결 처리가 된 거예요. 계좌가. 동결 처리가 돼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게 무슨 일이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루크가 옵니다. 루크는 오브프레드의 파트너였는데요. 근데 루크의 계좌는 전혀 동결되지 않고 멀쩡했던 거예요. 이때 오브프레드는 자신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할 수 있는 자유 중에 가장 큰 자유를 빼앗겼다는 걸 깨달았고, 그런데 루크는 이렇게 위로를 하죠. 우리 함께 살아가면 큰 문제 없지 않겠냐. 나의 재산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자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게 오브프레드에게도 그랬겠지만 저는 그게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입해서 읽었는데 더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쨌거나 또 이제 이 길리아드라는 사회로 막 변화를 하는 시기에 국경을 넘어서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오브프레드와 루크와 그리고 루크의 딸 이렇게 셋이서 차를 타고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데 결국엔 잡혀서 각각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브프레드는 레드센터라는 곳에 가서 시녀로서 재교육화를 받게 됩니다. 재사회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관리인으로 있던 리디아 아주머니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또 기가 막힙니다. 41쪽에 있는데요. 세상에는 자유가 한 가지밖에 없는 게 아니야. 리디아 아주머니가 말했다. 목표를 향한 자유가 있는가 하면 무언가로부터의 자유가 있지. 무정부 시대의 자유는 무엇을 행할 자유였어. 하지만 지금 여러분에게는 무언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거야. 그것을 얕보지 마. 라고요. 무언가로부터 벗어날 자유에서 무언가라는 건 남성들이 여성을 두고 하는 음담패설이나 캣콜링, 길거리에서 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뷰티풀 막 이러면서 왜 해외에 특히 많다고 하죠. 서양권에서는 이렇게 지나가는 여성이 되게 예쁘거나 그러면은 그 여성을 막 품평하듯이 남성들이 하는 그런 행위를 캣콜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혹은 성적 대상화, 강간, 성범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길리아드라는 사회에서는 사령관을 제외하고는 여성에게 말을 걸거나 눈을 마주치는 일이 암묵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들게 하죠. 하지만 어딘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웃겼는데요. 레드센터에서는 강간을 당한 여성에게 강간당한 것은 자기 탓이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게끔 세뇌를 시켜요.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음담패설, 캣콜링, 성적 대상화, 강간, 성범죄 이런 것들이 남성들의 자신의 성적 욕구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인데 여성의 탓인 양 돌리는 것도 웃기고 또 여성들에게는 동시에 극단적인 정절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뭔가 과연 이게 자유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토록 이상한 사회가 바로 길리아드인 거죠. 여성으로서 정말 살기 힘든 저는 이 소설 보면서 너무 갑갑했어요. 그래서 너무 갑갑하고 답답하고 막 힘들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어떻게 읽어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소설 자체가 재밌기도 하지만 오브프레드 이 주인공의 성격 때문에 좀 그래도 멱살 잡혀서 이렇게 끌고 가게 된 것 같아요. 쭉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수능적이지만 속으로는 할 말 다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물론 집에 불을 지르거나 아니면은 뭔가 자신의 불만을 사회 운동으로 표출하거나 이렇게까지는 못하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오브프레드의 죽음으로 소설이 금방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전하려고 하는 것 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끝까지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런 오브프레드의 용기와 살고자 하는 의지 그것에 멱살 잡혀서 정말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칠고 답답한 세상, 길리아드라는 답답한 세상을 조망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본으로 230쪽입니다. 지금에서야 나는 기억할 수 있다. 잡지 속에 들어있었던 건 약속이었다. 잡지 기자들은 변화를 다루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수많은 가능성들을 제안했다. 가능성은 마주복에 세워놓은 거울 두 개에 맺히는 상처럼 확장되고 길게 뻗어나가서
마침내 복제에 복제를 만들어 사라져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은 모험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모험을, 패션이 하나 있으면 또 다른 패션을, 하나의 개선이 또 다른 개선을 넌지시 암시했고 하나가 나아지면 다른 것도 낫게 만들라고 했다. 한 남자 다음에는 또 다른 남자를 들이댔다. 그들은 회춘하는 방법, 고통을 극복하고 조절하는 방법, 영원한 사랑 따위를 말했다. 잡지들이 진짜로 약속하는 바는 불멸이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사회, 변화가 빠르고 언제나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이 사회의 한 면모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고여있는 뭔가 움직이지 않는 딱 틀에 박힌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나 그런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은 정말 길리아드처럼 너무 슬픈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인상 깊었던 장면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줄치면서 읽었고 그 부분을 다시 발췌해서 생각해보고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상 좀 생략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면 그런 부분들 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상 마거릿 애트우드의 시녀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